네, 안녕하세요. 대기업 입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과 같이 언어 파트 공부하게 될 최수지입니다. 자, 대기업 입사를 위해서는 이 인적성 시험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될 텐데요. 인적성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도전하기에 무리가 될 정도로 또는 굉장히 높은 벽이 느껴질 정도로 대단히 어려운 시험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는 시험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는 경쟁자를 물리쳐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고 계시겠죠. 따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변별력 있는 점수를 받으셔야 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언어 파트가 여러분들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언어 파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모두 다 공부해서 만점을 받는 방식의 접근이 아닌 가장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서 각각의 유형별 접근법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짜면 좋을지, 그리고 문제의 다양성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는 이 독해 또는 문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특히나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과도하게 많이 공부하지 않게끔 꼭 필요한 것들만 쏙쏙 골라서 공부할 수 있게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랑 같이 인적성 언어 파트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지점은 이 독해 파트입니다. 독해가 모든 시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사실상 문법이나 어휘 파트 같은 것들이 완벽한 정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 독해이기도 한데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을 정확하게 익히고 그에 맞춰서 성의껏 준비를 해주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변별력 있는 점수 받으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문법 파트가 너무나 그 범주가 넓고요. 어휘 파트가 너무나 막연한 측면이 있는 것에 비해서 독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방법만 익힌다면 얼마든지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가장 귀를 쫑긋 세우셨으면 좋겠고, 가장 눈을 크게 뜨고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독해 파트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독해 같은 경우에는 유형의 특징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의 내용과 논리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바르게 수정하는 유형의 문제들로 구성됩니다. 물론 이렇게 보기만 해서는 잘 감이 잡히지 않으시죠? 문제를 좀 봐야 될 텐데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 확인한 다음에 각각의 문제 통해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유형은 중심 내용 찾기, 그리고 세부 내용 찾기, 글의 구조파, 그리고 빈칸 완성이나 논지 전개 방식, 개요나 보고서의 수정 또는 비판이나 반론 문제 등으로 구성됩니다. 비교적 유형이 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유형별로 접근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독해의 유형별 접근법을 익히는데 시간을 좀 더 써주셔야 되겠고요. 출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싶은 모든 기업에서 전부 다 이 독해 유형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유형별 출제 비중 보시면 중심 내용 물어보는 문제와 세부 내용 물어보는 문제가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글의 구조라든가 빈칸 완성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사실상 이 세부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에 속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유형과 상관없이 독해라고 하는 이 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죠. 최근 출제 경향을 보시면 언어 능력을 출제하는 총 20개의 기업 중 모든 기업이 독해 유형 출제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는 여러 글의 종류의 특징과 또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제시문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낯선 글을 읽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 들어본 내용, 그리고 우리가 사실상 자발적으로는 잘 읽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난이도의 글들을 누가 얼마나 집중해서 읽었는가가 많은 것들을 결정하니까요. 저랑 같이 독해 연습하시면서 다양한 종류의 글들 한번 접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단순히 내용 파악하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론하거나 유추하는 문제까지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여러분들의 어떤 대단한 추리 능력이라든가 또는 추론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그 출제 포인트가 무엇인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세트 문제도 출제되곤 하는데요. 제시문의 길이가 좀 길고요. 문제가 2개, 3개 걸려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개수라든가 제시문의 길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문제를 공부하다 보면 부차적인 것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 독해의 본질 저와 함께 습득하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 한번 접해보도록 하죠.
학습 방법은요. 중심 내용 찾기 문제는 평소에 다양한 주제의 글을 읽고요. 전체적인 구성과 논리적인 흐름 이해하고 내용 파악하는 연습해야 된다. 굉장히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같은 좋은 조언이 들어있죠. 그러나 우리한테는 사실 이렇게 보약을 먹어가면서 몸을 챙길 만큼의 시간이 충분하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는 얘기고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우리들에게는 조금 더 전략적인 힌트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세부적인 내용 찾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읽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읽다 보면 집중력이 흐려지는 것이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요. 키워드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것도 역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따라서 조금 더 기초적인 부분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문제를 풀고 난 후에는 틀린 문제 또는 찍어서 맞춘 문제 역시 다시 풀어보는 연습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춘 문제까지도 각각의 선택지별로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모두 다 제시문에서 확인하는 연습을 하신다면 많은 문제를 풀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효과적인 독해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많은 문제를 풀어버리는 방식으로 공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의 문제를 보더라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그리고 다양한 접근법으로 해결해 보는 연습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중심 내용 찾기 문제 유형부터 한번 정복해 보도록 할 텐데요. 글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읽는다. 그리고 일부 내용만을 포함한 선택지는 소거한다. 라는 문제풀이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제목 물어보는 문제로 예제 문제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 중심 내용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결국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는 독해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독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읽고 이해한다 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에서의 이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독해 문제를 풀 때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100% 알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시문을 집중력 있게 읽고 나 보니 어느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어느 부분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을 갈라낼 수 있는 정도의 이해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이 독해 문제를 풀 만큼의 독해력은 충분히 갖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만 그 독해력을 충분히 발현하는 연습이 덜 되어 있을 뿐이죠. 제시문을 읽고 나서 제시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고 어떤 내용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지를 정리해내실 수만 있다면 정답을 고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독해 문제에서 결국 이 글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을 텐데 그러한 질문을 하는 문제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센스 넘치는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결국 그렇죠. 주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당연하게도 이 글의 주제를 물어보는 것이 이 글을 잘 읽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문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게 되는 문제도 주제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은 것이겠고요. 그러나 주제 묻는 문제는 다음 글의 주제가 뭐야? 이런 식으로만 묻지는 않습니다. 좀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중심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다음 글의 중심 내용이 뭐야? 이런 방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음 글의 제목이 뭐야? 이런 방식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또는 다음 글을 가장 잘 요약한 게 무엇인지 묻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음 글을 쓴 필자의 의도를 물어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또는 다음 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기도 한다는 점에서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으로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어떻게 묻건 간에 결국 이 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는 점에서는 모두 다 동일한 유형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을 물어보는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핵심을 물어보기 때문에 제시문 전체를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즉 제시문의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제시문의 핵심 정도를 객관식에서 골라낼 수 있을 정도로는 파악하실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시문의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화제를 확인하시고요. 제시문의 마지막 부분, 즉 마지막 단락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말은 그러나 이후가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또는 반면 이런 것들이 제시문의 중반 이후에 나온다면 거기부터 정확하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따라서 또는 그러므로와 같은 정리 멘트가 있다면 거기부터 읽으셔도 충분하겠고요. 이도저도 없다, 단락도 나누어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한 서너 문장 정도를 꼼꼼하게 읽으시면 답을 골라내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시문의 주제가 제시문의 마지막 부분에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부분만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어떤 제시문을 이루고 있는 문장들은 모두 다 주제를 향하고 있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모든 문장들의 존재 이유가 결국 그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문의 마지막 부분으로 내려갈수록 필자는 사실상 이 주제를 더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욕망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제시문에 대한 주제가 보다 더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은 제시문의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그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독해의 고수라면 제시문의 어느 부분을 읽더라도 주제를 주관식으로 쓰지는 못해도 객관식으로 골라내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해의 고수가 아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를 틀려서는 안 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써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시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정답을 골라내자라는 것이죠. 다만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제시문 전체를 읽지 않고 전체를 읽은 효과를 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읽은 내용만큼은 충분히 책임지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제시문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내가 읽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주 드라이하고 아주 담백하게 독해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집중력 있는 독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시문의 핵심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읽어내실 수만 있다면 사실상 주제 물어보는 문제는 시간을 아끼는 방식으로 접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문제통에서 정말 그러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당연하게도 이 문제는 주제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 원리 그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하죠. 초창기에 세그웨이, 온라인 슈퍼마켓 웹밴 등 많은 기업이 혁신을 시도하였다가 실패를 맛보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써 있다라는 것을 그냥 집중해서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마지막 부분을 한번 봤더니 따라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기업들은 이러한 소비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혁신의 가치는 소비자의 인정에 달려있으며 소비자에게 선택되어 널리 수용되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읽은 내용을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읽은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초창기에 세그웨이나 온라인 슈퍼마켓 웹밴 등 많은 기업이 혁신을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은 소비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혁신의 가치는 소비자의 인정에 달려있고 소비자에게 선택되어 널리 수용되었을 때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심리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내가 읽었다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집중력 있게 보셔야 돼요. 중간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책임지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또 주의하셔야 될 것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주제 물어보는 문제를 풀고 있다 보니까 실컷 제시문을 읽고 나서 선택지에서 답을 고를 때 자꾸 주제스러운 말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가장 맞는 말, 가장 좋은 말 또는 주제스러운 문장을 답으로 고르려는 경향을 자주 보곤 하는데요. 주제스러운 선택지가 정답이 아니라 내가 읽은 내용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제시문 전체를 읽지도 않았는데 내가 읽은 것은 제시문의 일부분인데 그것도 고려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장 근사한 답을 찾으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1, 2, 3, 4, 5번 선택지 중에 내가 읽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선택지를 고르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1번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고도화된 기술 수준과 소비자 학습 수준의 연관성은 내가 읽은 내용이 아니어서 제시문의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답으로 고를 수가 없는 선택지이고요. 2번 보시면 혁신 저항이 지니는 긍정적인 측면 역시 내가 확인한 내용이 아니어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소비자의 혁신 저항 수준을 강화하는 요인도 확인할 수 없는 바였고요. 혁신 성공을 위해 고려해야 할 소비자의 심리가 바로 내가 읽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선택지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읽으셨을 때 이 1, 2, 3, 4, 5번 선택지 중에서 가장 주제스럽게 생긴 것이 4번이 아닐지라도 내가 읽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선택지를 과감하게 고르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렇게 우리가 제시문 전체를 읽지 않고 주제 물어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내가 읽은 내용에 그 누구보다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읽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